보험금 입금 당일 며느리가 보낸 첫 문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 배신과 용서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후 73세 윤경자 씨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남편이 남긴 2억 원의 보험금을 둘러싸고 아들 부부와 사돈까지 벌인 계획적인 행동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인생 황혼기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감동적인 여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윤경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윤경자는 식탁 앞에 앉아 남편 강우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53번째 결혼 기념일을 앞둔 그들의 아침은 늘 그렇듯 조용했죠. 강우석은 신문을 펼쳐들고 윤경자는 따끈한 미역국을 떠먹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이죠? 날씨도 좋은데 산책도 좀 하고 오세요. 강우석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무릎 아프다고 했는데 오늘은 쉬어. 윤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밥 공기에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한 침묵이 부엌을 채웠어요. 그때 강우석이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윤경자가 놀라 소리쳤죠. 강우석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윤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119를 눌렀어요. 제 남편이 가슴을 너무 아파하는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강우석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우석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윤경자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장례식장. 아들 장민호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윤경자는 멍한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민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죠. 오히려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이소연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가셔서 저희도 정신이 없네요. 윤경자는 이소연의 목소리에서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억지로 슬픔을 내비치는 듯한 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 여겼어요. 장례식 내내 윤경자는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53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니.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윤경자는 텅 빈 집에서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신발, 단정하게 걸린 와이셔츠들, 그리고 넥타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이제 없었죠. 그날 밤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 부부였어요. 장민호는 거실로 들어서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윤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소연이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아버님이 보험에 가입하셨던 건 아세요? 윤경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사흘. 그런데 며느리의 첫 질문이 보험이라니.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이소연은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생활이 걱정돼서요. 아버님이 평소에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준비해 두신 게 있을까 해서. 윤경자는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표정에서 어딘가 묘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윤경자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 부부의 태도가 주는 이질감 사이에서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경자 고객님, 강우성님 명의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윤경자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우석이가 그런 준비를 했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윤경자는 창구 직원의 안내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고인께서 생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 특약금이 포함돼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윤경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2억이라니. 남편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던 걸까요?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우석이. 마지막까지 그녀를 위한 배려였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녁이 되자 장민호와 이소연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지 들떠 보였습니다. 윤경자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행에 다녀왔단다. 아버지가 보험금을 남겨뒀더구나. 장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얼마나 되나요? 2억이래. 내가 노후에 쓰라고 남겨준 거지. 이소연이 장민호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 우리가 요즘 좀 어려워서 혹시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윤경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꺼낸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돈 얘기라니. 그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장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좀 생각할 시간을 줄래? 이소연은 서둘러 거들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윤경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보인 태도가 실망스러웠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온 부모 마음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이틀 후 사돈 이영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제가 미용실 확장 공사 때문에 좀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윤경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돈 이야기만 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사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그 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가끔 연락이 닿아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사돈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얘기를 꺼내자 이영심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미용실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윤경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 문제로 관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느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윤경자는 동네 주민 김영자를 만났어요. 아이고 경자씨, 요즘 며느리 잘 지내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명품 가방 사더라고요. 비싼 것 같던데. 윤경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라니. 3천만 원을 빌려간 사돈은 돈이 없다면서 정작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샀다는 거네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윤경자는 그날 저녁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소연과 이영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3천만 원밖에 안 받아왔어요. 더 줄 것 같았는데. 걱정 마, 내가 다음에 또 가서 말해볼게. 그래도 이번에 윤경자 언니한테 받은 돈으로 내 가방 사고 민호 시계도 샀으니 괜찮잖아. 윤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가족들이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돈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경자는 밤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의 미소만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윤경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윤경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남편이 남긴 돈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경자는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배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문진배 할아버지였습니다. 남편 강우석의 평생 친구이자 은퇴한 보험 설계사였죠. 경자 씨 잘 지내고 있소? 우석이 떠난 후 연락도 못 드리고. 오늘 시간 되면 좀 봅시다. 우석이가 맡긴 얘기가 있어서 말이요. 2시간 후 동네 찻집에서 만난 문진배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석이가 보험 가입할 때 나한테 맡긴 편지요. 그 아이가 그랬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달 후에 경자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경자야, 이 글을 읽는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구나. 우리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는데 먼저 가게 되어. 보험금은 당신 노후를 위한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 윤경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진배 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석이가 이 보험에 가입한 건 언제쯤이었나요? 문진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소. 그런데 이상한 건 처음에 우석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소연이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요. 윤경자의 눈이 커졌어요. 소연이요? 우리 며느리 말입니까? 그렇소. 소연이가 먼저 와서 시부모님 보험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우석이를 데려왔지.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우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보니 좀 찜찜하더군. 윤경자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소. 우석이도 보험금 때문에 가족들이 다툴까 걱정했으니까. 윤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진배 씨. 덕분에 눈을 뜨게 됐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윤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 부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도 않았죠. 다음 날 윤경자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박종훈 법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건가요? 네, 남은 보험금과 집을 포함한 제 재산 일체를 아들이 아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박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드님께는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시는 건가요? 윤경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유언장은 그렇게 작성해 주세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윤경자는 유언장에 서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시험이야.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유언장을 금고에 넣고 돌아온 그날 저녁, 윤경자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민호야, 잘 지내니? 엄마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엄마 집에 와줄래? 소연이도 함께. 장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보험금 얘기 좀 하려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윤경자는 아들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탐욕이 묻어나는 그 반응이 가슴 아팠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윤경자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잘하는 거겠죠? 우리 아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말이 다가오는 동안 윤경자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보험금 입금 내역서, 사돈이 빌려간 돈의 사용 내역, 그리고 며느리가 산 명품 가방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법무사가 작성해준 유언장을 서류 맨 밑에 넣었죠.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윤경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소연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윤경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들어와. 차 한잔 할래? 세 사람이 식탁에 앉자 윤경자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모든 진실이 담긴 봉투를. 그녀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경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아들 장민호와 며느리 이소연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죠. 보험금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얘기하실 건가요? 장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경자는 잠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눈빛에 서린 기대감, 살짝 떨리는 며느리의 손가락. 모든 것이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죠. 남은 보험금 얘기하기 전에 내가 궁금한 게 있구나. 윤경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소연아, 너 요즘 새 가방 샀더라? 친구가 백화점에서 봤다던데. 이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웃었어요. 아, 그거요? 세일할 때 산 거예요. 그리 비싼 건 아니에요. 윤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명품 매장에서 찍힌 이소연의 사진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확대해 출력한 것이었죠. 날짜는 윤경자가 사돈에게 돈을 빌려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일 맞니? 이 가방이 300만 원은 넘을 텐데. 장민호가 당황한 듯 이소연을 쳐다봤어요. 이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내 새 시계는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거 맞지? 장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재빨리 소매로 손목시계를 가렸습니다. 윤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사실 다 알고 있단다. 너희 둘이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 그리고 소연아, 내 어머니가 빌려간 3천만 원은 미용실 확장이 아니라 너희 명품 사는데 쓴 거 다 알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장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윤경자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오해가 아니야. 문진배 아저씨한테 다 들었다. 소연이가 먼저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유도했다는 것도. 이소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 했죠. 어머니, 그게 저는 그저 아버님의 노후를 위해서. 거짓말은 그만해. 윤경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내 남편의 죽음을 기회로 삼았다는 걸 안 순간 더는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더구나. 윤경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재산 전부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장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돈 앞에서 부모도 없는 사람이 무슨 아들이야?
윤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이소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윤경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경자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장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윤경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5년 전 장민호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 첫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던 날들.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며 웃던 아들의 모습.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돈에 눈이 먼 채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윤경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내가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알아둬라. 앞으로 너희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을 거야. 내 장인어른이 남긴 재산은 내가 지킬 거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어요. 장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윤경자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이 닫히자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경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모성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서가,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우리 아들이 변해버렸어. 새벽녘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경자는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윤경자님이세요? 장민호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윤경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살 시도로 보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윤경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이 위험하다는 말에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죽기는 왜 죽어? 병원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윤경자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 해도 그가 죽음을 선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장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옆에서 이소연이 울고 있었죠. 윤경자가 들어서자 이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소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 오빠가. 저희가 집에 돌아와서 계속 괴로워하더니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위세척을 했고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관찰이 필요해요. 윤경자는 천천히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장민호의 손을 잡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윤경자가 말렸어요. 괜찮아, 말하지 마. 그냥 쉬어. 장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윤경자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니? 이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민호 오빠가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윤경자에게 건넸어요. 윤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낫겠습니다. 아버지 곁에 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소연이와 어머니께 모두 미안합니다. 글씨가 흐려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인 듯 했죠. 윤경자는 종이를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녀석. 이러면 내 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거야. 의사의 권유로 장민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윤경자는 밤새 아들의 곁을 지켰어요. 이소연은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죠. 새벽녘 병실에는 장민호와 윤경자만 남았습니다. 장민호가 눈을 뜨고 윤경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도 못했어요. 윤경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말해봐. 장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회사에서 승진이 좌절되고 주택 대출 갚기도 힘들고 소연이가 자꾸 돈을 써서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변명이에요. 제가 욕심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소연이는 그 애가 먼저 보험 설계사 찾아갔다는 게 사실이니? 장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소연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도 돈이 필요해서 그냥 눈 감았어요.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큰 죄는 제가 지은 거예요.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이런 못난 아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윤경자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돈이 필요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부끄러웠어요. 45살 먹은 아들이 부모님께 돈 타령을 하는 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았거든요. 윤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마 거절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거야.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새벽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윤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보험금을 남긴 건 나를 위해서였어. 평생 고생한 내가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라고. 그걸 너희가 빼앗으려 했을 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을지 생각해봤니? 장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경자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의 뜻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소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윤경자를 보자 그녀는 문간에 멈춰 섰어요. 들어와라. 윤경자가 말했습니다.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경자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경자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았죠. 소연아, 내 어머니가 가담한 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거야.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였으니까.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윤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민호야, 빨리 회복해서 집에 와. 우리 더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아. 병실을 나서며 윤경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용서하진 못해도 이제 첫걸음은 뗀 것 같구나. 웃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장민호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경자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자살 시도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죠.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윤경자는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였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 윤경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장민호와 이소연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장민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고 이소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와. 밥 먹자. 윤경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윤경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장민호는 회사에 복귀했다고 했고 이소연은 명품 쇼핑몰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윤경자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것은 보험회사 서류처럼 보였어요. 상단에는 미청구 보험금 안내라고 적혀 있었죠. 아래로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장민호가 말을 꺼냈어요. 너희 아버지 금고에서 발견한 거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또 다른 보험이 있었어. 윤경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장민호와 이소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욕심 없어요. 이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 돈으로 어머님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윤경자는 놀란 듯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장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죠. 이소연이 나직이 덧붙였어요. 저희가 노인 돌봄센터를 열기로 했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윤경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니?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장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노인분들을 봤어요.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어머니가 정말 마음을 닫으셨다면 저희도 그런 모습일 테니까요. 어머니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시작할 거예요. 윤경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추스르려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어 찢었죠. 시험이었다. 통과했구나. 두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윤경자는 쓰게 웃었어요. 추가 보험금 같은 건 없어.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장민호와 이소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경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노력하는 너희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구나. 그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새로운 유언장이었어요. 이건 수정한 유언장이야.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던 계획을 바꿨어. 일부는 너희에게도 남길 거야. 장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해요. 윤경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앞으로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렴.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윤경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다음 날 윤경자는 동네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미루고 있었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죠. 봉사하러 왔습니다. 윤경자가 센터 관리자에게 말했어요. 관리자 김현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우리 센터에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했어요.
윤경자는 처음에는 주방 봉사부터 시작했어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배달할 도시락을 만드는 일이었죠. 일주일 후에는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반도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윤경자는 아들 부부가 준비 중인 노인 돌봄센터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장민호와 이소연은 정말로 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소연이 윤경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저희 센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윤경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석이의 집은 어떠니?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님. 그 순간 윤경자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윤경자는 문득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곳이었죠. 이제 혼자이지만 그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해요. 장민호가 걱정했어요. 윤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 제주도의 바다는 생각보다 더 푸르렀습니다. 윤경자는 숙소 발코니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오기로 약속했던 이곳에 혼자 서 있자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우석아, 나 여기 왔어요. 그녀는 바람에 대고 속삭였어요. 첫날 윤경자는 혼자서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긴 산책이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그의 페이스에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혼자 여행 온 노인을 본 젊은 주인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윤경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려고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저도 같은 이유로 왔어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윤경자는 박미숙이라는 새 친구를 만났어요. 미숙은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을 앓다가 홀로 제주도 여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저도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심정지였거든요. 윤경자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경자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떠난 후에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윤경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은 와인잔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윤경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용서했어요. 미워하느라 내 마음만 다치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윤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용서. 그것은 아직 그녀에게 완전히 이루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쓰라린 기억이 남아 있었죠.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윤경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충분해요.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의 풍경은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석이가 살아있었다면 여기까지 못 올라왔을 거예요. 무릎이 안 좋았거든요. 윤경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었습니다. 윤경자의 제주도 여행은 사흘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미숙과의 만남 덕분에 일주일로 연장됐어요. 두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함께 다니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홀로 남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까지.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바다와 맞닿은 수평선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경자 씨, 서울에 돌아가서도 연락해요. 저희 계속 만나요. 미숙이 말했어요. 윤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미숙 씨.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정말 기뻐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윤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단순한 약속의 이행을 넘어서 그녀 자신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자 장민호와 이소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많이 걱정했어요.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윤경자는 밝게 웃었어요. 아주 좋았단다. 새 친구도 사귀고. 이소연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날 저녁 윤경자는 아들 부부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숙과의 만남, 성산 일출봉 등반, 올레길 산책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석이의 집이 다음 주에 문을 열어요. 장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테이프 커팅을 해주셨으면 해요. 윤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럴게. 다음 주 토요일 우석이의 집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실,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윤경자는 테이프를 자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네요. 개소식에는 동네 주민들과 노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우석이의 집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왔어요. 장민호는 센터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했고 이소연은 앞으로의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죠. 그 자리에 사돈 이영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경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 얘기해요. 모두 지난 일이니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윤경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윤경자는 수첩에 일기를 썼어요. 우서가, 오늘 당신 이름을 딴 곳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민호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려고 해요. 당신과의 약속대로.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경자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이틀은 우석이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미숙과 함께 보내거나 혼자만의 취미를 즐겼죠.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아들 부부와의 관계였습니다. 장민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때로는 소소한 집안일을 도왔어요. 이소연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허영심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장민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윤경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가볼게. 주말 우석이의 집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한 합창단 공연, 그림 전시회, 그리고 건강체조 시연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윤경자는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민호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 이소연이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이 남달라 보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장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윤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했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는데. 장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 사람은 때로 큰 상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윤경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이소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작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어렸어요. 장민호가 이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입양을 결정했어요.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했어요. 윤경자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소연의 불임으로 20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것이 이소연의 허영심과 물질주의의 원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윤경자가 물었어요. 이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일어난 변화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될 날이 오다니. 윤경자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경자는 동네 산책로를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밤이었습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에 채워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언장을 다시 수정하고 싶어요. 한 달 후 윤경자는 미숙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이었어요. 두 사람은 평생 가보고 싶었던 파리와 베니스를 방문하기로 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꿈도 못 꿨어요. 미숙이 비행기 안에서 말했습니다. 항상 그의 건강을 걱정했으니까요. 윤경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해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윤경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왔어요. 당신도 함께하고 있죠? 어느 날 호텔방에서 장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에 3살배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이름은 서윤이에요. 윤경자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3살이면 꽤 크구나. 귀여울 것 같아. 네, 어머니 빨리 돌아오세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기다릴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윤경자는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의 통통한 볼, 그리고 수줍은 미소가 사랑스러웠어요. 서윤아, 이분이 할머니야.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윤경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윤경자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래, 할머니야. 우리 서윤이 예쁘구나. 그 순간 윤경자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이 이제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몇 달 후 우석이의 집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도 찾아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윤경자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었고 서윤이도 그 교실에 다녔죠. 할머니, 이거 맞아요? 서윤이가 자신이 쓴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윤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서윤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윤경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졌어요. 민호도 소연이도 변했고 이제 우리에게 귀여운 손녀도 생겼어요. 당신이 보고 계시다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가끔은 그때 일이 생각나요. 당신이 떠난 후 겪었던 배신과 상처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윤경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요, 여보.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요.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거짓말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는 기억한다. 남편이 떠난 후 겪었던 모든 상처와 배신, 그리고 화해의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일부이며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73살의 나이에 윤경자라는 이름으로. 윤경자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편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련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경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길에는 더 이상 후회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함께했습니다.